안녕하세요, 돈생나입니다. 방금 전에 미국 CPI가 새로 발표됐는데 무려 9.1%가 나왔네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서 또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어찌됐던 또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기를 탄탄히 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 다우지수 100년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1915년부터 현재까지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자본주의가 100년간 성장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우지수 100년 차트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서서 나온 그런 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다우지수만 이 100년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스케일이 이렇게 다르죠. 요걸 다시 로그 스케일을 제외하면은 이제 요렇게 균일하게 4만 포인트까지 스케일이 이렇게 보기 좋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 여기가 2022년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1915년.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50년생 뭐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 2000년생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대다수의 30,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상승기를 살아왔던 거죠. 어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좀 보기 좋게 확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5년부터 40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놨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앞부분 있죠? 1915년부터 한 이쯤 될 거예요. 1918년.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의 기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미국 증시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전쟁이 종료되고 호황을 맞이해요. 뭐 그렇잖아요. 전쟁이 종료되면 호황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순리 같은 거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순간적으로 증시는 상당히 강한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주식은 미국 다우존스는 무려 10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호황기였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뾰족한 부분? 여기가 언제냐면 1929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뭐라고요?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대공황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1929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 대공황에 대해서 얼마큼 하락했는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공황 때 다우지수는 정확히 88.8%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약 90% 하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000부터 하락을 했다면 얼마까지 빠졌겠어요? 90%가 날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 계산이 안 되니까.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때 왜 이 원인은 뭐였냐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냥 호황의 어떤 끝자락에서 탐욕의 끝? 어떤 버블의 붕괴? 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개박살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대립구도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어떤 큰 타격, 그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이 당시에 미국인들은 소련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소련은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경제 개발 계획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어찌됐든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한 번씩. 근데 이 반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의 한 20%씩 15%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이점들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 정도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공황이 마무리되나 보다, 경기 침체가 마무리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건 꿈이었던 거죠. 그대로 내려가서 언제까지? 3년간. 이 기간이 3년이에요, 무려. 3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좀 유명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나는 세 개의 트레이드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일을 해봤고 나는 세 개의 언어를,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죠. 3개 국어나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싸웠다. 그러니까 전쟁에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3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의 직업. 나는 하나의 직업을 원한다. 뭐 엄청나게 되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도 3개 국어 못 하시는 분들이 널렸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고급 인재가 팻말 하나를 목에 걸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그만큼 대공황이라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대공황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한번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1933년인 이 시절부터 1938년인 이 시절까지 어떻게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면 뉴딜 정책을 내세우게 돼요. 뉴딜이 뭐겠어요? 결론은 공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즉 시장에 국가에서 돈을 막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경제를 결론은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때예요. 1934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Gold Reserve Act를 발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근본위제 폐지를 선언하게 돼요. 근본위제 폐지. 쓰기 어렵네요. 근본위제 폐지. 이때 근본위제 폐지하게 된 이유가 그거죠. 이제 미국이 이게 망했잖아요. 한마디로. 망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의 은행들이나 이런 데도 부실해지는 거죠. 다 부실해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막 문을 닫고 하는데 막 금은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을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법 금 소지 개인이 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고 너네들이 금 가지고 있는 건 국가에다 내야 된다 아니면 처벌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들한테 있던 금들이 다시 국가로 빨려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국가 자체에서는 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겠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냥 강탈한 거예요, 개인들한테. 금을 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다른 거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IMF 때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미국 자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나라의 곳간이 비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됐던 거고 어찌됐든 뉴딜 정책 이후에 이제 뉴딜 정책의 어떤 약발이 떨어지면서 경기는 다시 지지분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또 엄청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1939년이에요. 자, 이제 차트를 좀 바꿔볼게요. 자, 아까 여기 19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죄송해요. 1939년이죠. 40년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Second World War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유럽은 전역이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유럽 전체가 완전 초토화가 되고 유럽에 있던 금들은 다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안전한 미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체의 금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까지 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치솟게 돼요. 이제 금본위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금 보유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4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데서 이제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열강들이 모여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달러를 사용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왜냐? 미국이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할 만하다 라면서 이 당시에 폐지됐던 금본위제가 부활을 하게 돼요. 이때 부활한 금본위제를 뭐 준금본위제 정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준금본위, 금본위. 다시 부활하게 되죠. 왜냐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믿을만하다 뭐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무기 팔고 뭐 물자 팔고 뭐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금도 들어오고 하면서 최대 또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이렇게 무려 엄청나게 한 15년 정도 장기 상승을 하게 되죠. 쫙 상승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이어서 차트를 볼게요. 자, 이어서 여기 쫙 상승했죠. 그죠? 쫙 상승했는데 뭔가 이제 요때부터 약간 이제 또 꺾이면서 뭔가 희마리가 없어지는 시즌이 와요. 이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뭐 상승의 이유를 찾지 않고 하락에는 온갖 이유를 갖다 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락에든 상승에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이때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4년부터였을 거예요. 64년부터 73년도까지 이때쯤 되겠네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은 이거보다 길어요. 더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표시한 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기간, 베트남 전쟁을 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전체가 베트남을 잠식하는 대한 어떤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제가 뭐 세계사에 밝은 사람은 아니라서 어찌 됐던 미국은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였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남에서 먼저 미군 구축함인가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이 도화선이 된 걸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기간 동안 지출이 발생하게 된 거죠.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심지어 이기지도 못하고 퇴각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호황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베트남 무시하다가 돈 펑펑 쓰면서 이렇게 경제가 꼬라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때 또 하락한 거 보세요. 9,000포인트부터 2,500포인트까지 진짜 완전 날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이 시절의 젊은이였던 분들 말이죠. 요 시절의 젊은이였던 분들은 달달했는데 요 시절의 젊은이였던 분들은 아주 씁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패망의 기운이 이제 감도는 가운데 이렇게 경제가 또 폭망하니까 이 근본이제, 아까 근본이제, 준근본이제가 부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을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미국을 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금을 들고 다 튑니다. 그래서 1971년도, 요때쯤이죠. 71년도쯤에 또 어떤 역사적인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닉슨이 또 근본이제 폐지를 선언하게 돼요. 또 폐지.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근본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했다. 왜 그러냐? 이제 금이 필요 없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상승했던 거 보이시죠? 어찌됐든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 근본이제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돼요. 또 다 이유가 있겠죠. 1973년도, 1974년도 요 기간 있죠. 요 기간과 1979년부터 81년도 요 기간 있죠. 요 기간. 요때가 뭐냐면 1차 오일 쇼크, 이때가 2차 오일 쇼크예요. 1차 오일 쇼크는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연합을 해서 이제 일부러 감산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고, 두 번째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 관련돼서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일이 발생하면서 어쨌든 발생을 한 일인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오일 쇼크가 뭐냐면 유가가 급등했던 거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때가 바로 요 시절인 거예요. 70년대. 이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요즘과 또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시절은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절이죠. 그리고 그때는 돈을 더 풀 여력이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돈을 풀 수 없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던 인플레이션이 가져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절, 바로 이 시절입니다. 또 지우고요. 또 차트를 한번 옮겨볼게요. 이제 80년도부터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80년도 오일 쇼크 끝나고, 2차 오일 쇼크 끝나고 요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미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냐면, 이제 미국은 원유를 자국 통화인 달러로 결제를 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이때부터 달러에 대한 어떤 무한한 생산과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회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고 한 방향이었어요. 즉 돈을 풀고 그 풀린 돈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방적인 경제 시스템, 즉 신용화폐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방향이었냐면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같은 맥락으로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자, 그걸 지우고 일단, 자, 여기 보시면은 1987년도예요. 1987년도인데 이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때가 바로 1987년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블랙 먼데이가 발생합니다. 이 시절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계란 모형을 이론으로 만들어낸 그 시절인 거예요. 이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죠. 6,500 이상에서 4,500 가까이까지 뭐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이때 하루 만에 막 다우가 500포인트 빠졌다고 해요. 500포인트 이상. 엄청난 공포를 심어줬던 그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금리를 올렸어요. 이때 금리를 올렸던 시절이고, 요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요때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누가? 옐런 그리스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이렇게 상승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던 거죠. 다시 이제 차트를 1990년 이후로 한번 볼게요. 자, 1990년 이후에요. 1980년부터 현재까지는 어쨌든 다 돈으로 만들어왔던 그런 신용 경제의 세상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자, 보시죠. 아까 여기서 그 블랙 먼데이 때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풀어서 다시 주가 끌어올렸다고 했죠. 계속 올라갑니다. 돈의 양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바로 또 요때 무슨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뭐죠?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IT 관련해서 어떤 버블이 형성이 되고 풀린 돈들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버블을 만들면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2만 포인트부터 한 13,000포인트까지도 급락을 하네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고, 이때 아마 나스닥이 차트가 거의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힘을 못 쓰는, 최근에 그러다가 다시 좀 힘을 썼던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던 역사가 있고요. 유동성의 힘으로 또 경제가 버티다가 2007년에 리만 브라더스 신용,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죠.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브프라임, 프라임 밑에 서브프라임인 모기지 그런 채권들을 가지고 모아서 또 상품을 만들고 해서 계속 파생 상품을 낳고 하다가 결론은 그것이 어떤 버블이 터지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더 심한 반토막 급락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했죠? 또 돈을 푸는 거죠. 다다다다 헬리콥터에 돈을 막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돈을. 그래서 이렇게 샥 올라가죠. 아, 저는 참고로 그런 주의자예요.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사태가 발생하죠?
여기서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쫙 급락해서 많이 내려왔죠. 이때도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갔을 뿐이지. 쫙 내려가서 여기서 또 돈을 코로나 터졌다고 이번에 돈을 더 풀어요. 돈을 더 막 풀어갖고 지금 이 꼭대기까지. 자, 이 꼭대기까지 갔다가 이 꼭대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주식을 했죠.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이 위에서 사람들이 다 샀어요.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지금 어쩌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여기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풀어놓은 돈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이렇게 살살 찾아오고 있는데 요때, 요 살짝 밑에 요때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책,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터져 버리니까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어거지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당연히 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신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큰 100년간의 어떤 이 자본주의의 흐름, 즉 주식시장의 흐름을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너무나 기쁠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제가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결론은 큰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 큰 추세, 방향성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어떤 한 기업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시장을 이기긴 어렵고요. 100년 동안 이 돈이 만들어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너무 그냥 종목 하나, 어떤 섹터 하나, 단순히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주식 하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전 세계의 거시적인 흐름,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주식시장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 계좌가 이제 플러스였다가 막 마이너스 살짝 됐다가 플러스였다가 막 이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CPI가 많이 높게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든 이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돼야 일단은 주식시장이 뭐 15%든 20%든 10%든 뭐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침체를 향해서 치달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돈을 주식시장에 지금 넣으면 안 되는 시기고, 자금관리 잘 하시고 현금 확보 잘 하시고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이나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위주로 조금씩 매집해 나가시는 포지션이 제일 좋아 보여요. 드릴 말씀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영상도 자막을 또 못 넣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제가 이제 찍고 나서 편집하고 어쩌고 하면 새벽 뭐 3시, 2시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